안녕하세요, 큐언입니다. 여러분은 유럽연합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지난 10년간 유럽연합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비교적 잘 이겨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면서부터 이 유럽연합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직까지 유럽연합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코로나 채권 발행이 결렬이 되죠. 그래서 코로나 최대 피해 국가인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의 도움을 청하기보단 중국, 러시아, 미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엔 뭐로 보이냐면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서로 살려달라고 나부터 구해줘, 나부터 구해줘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유럽연합이 10년 동안 마주친 세 가지 이슈들을 보면은 유럽연합이 설립된 1958년 이래로 처음으로 맞이하는 문제가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제위기. 그리스의 부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일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그리스가 부채를 지게 되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정부패도 정말 큰 이유지만 그것까지 설명하자면 정말 길어질 것 같고 저는 배경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1999년에 유로화를 도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 사이에 무역 비용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역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그 나라들은 노동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독일 같은 주요 국가를 제외한 그리스 같은 국가들은 노동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출보다 소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꾸게 되고 해서 빚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2008년에 뭐가 터졌죠?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여러분도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 미국의 경제 침체는 미국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나갔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한국도 타격이 있었죠. 근데 유럽이라고 안전했을까요? 그래서 이 영향이 유럽 전역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의 흐름이 마르게 된 거죠. 그럼 어떡해? 그리스는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이 다 말랐어. 이 모든 악재의 영향으로 그리스는 2010년에 EU랑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는 3년 내로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재정 지출 감소, 세금 인상 등의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국민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세금 낼 돈이 어딨냐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파업을 해버리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국가는 돈을 갚아야겠는데 국민들은 아니 우리가 낼 돈이 어딨냐, 세금을 어디서 더 내냐, 그 재정 지출을 그렇게 축소해버리면 우리 보고는 어떻게 뭐 먹고 살라는 거냐 하면서 전국적으로 파업을 해버려요. 근데 이 상황에서 EU랑 IMF는 좀 더 긴축 재정을 해, 좀 더 재정을 줄여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국민들이 지금 파업하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리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돈을 갚아라, 긴축 재정을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형제 아닌가? 우리 같은 EU, 유럽연합 공동체 아닌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될까? 라는 인식이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EU 내에 싸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기로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던 남부 유럽 국가들이 북부 유럽 국가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배신감, 이 세 개의 오묘한 감정들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형제라고 믿었던 유럽연합 안에서 굉장히 싸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략적 위기. 이거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위기입니다.
이거는 전략적 위기라고도 볼 수 있겠고 지정학적 위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각 나라마다 자기가 원하는 정책적 방향, 관심 있는 분야가 달라요. 유럽을 보세요. 땅덩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현재는 발칸반도까지 포함이 되었잖아요. 유럽연합에. 그래서 전략적, 지정학적 목적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폴란드는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있던 얘랑 상관이 없어. 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리고 반대로 폴란드는 러시아에 관심이 많아요. 얘네가 보기에는 봐봐요. 이 폴란드의 눈앞에는 큰 러시아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란드가 러시아를 보려면은 이렇게 고개를 올려서 나무를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프랑스, 독일에서 이 나무를 보면 어떨까요? 고만고만해.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얘네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걸 왜 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정책적으로 볼까요? 동부 유럽을 보세요. 동유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헝가리를 보세요. 저도 당했지만 인종차별을 엄청나게 하는 국가입니다. 왜? 정책적으로 외국인을 배척하는 국가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국가랑 난민 수용에 대한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의견으로 같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세 번째, 이민자 위기. 난민 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건 아랍의 봄으로 인한 난민 급증이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랍의 봄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랍의 봄이 뭐냐면 중동이랑 북아프리카 지방에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유는 부정부패죠.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귀족들이 부를 다 차지를 하고 분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다 폭발을 한 거죠. 그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 가격이 완전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다 보니까 불만이 터져서 일어나게 된 운동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점점 고학력화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보급이 됐죠. 그래서 서방 사회, 그러니까 다친 문화가 아니고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 귀족주의 사회랑 왕정 정치가 이 시대에 맞는 걸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젊은 층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아랍의 봄이라고 합니다. 아랍의 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유럽에 오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이게 정말로 가깝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남부 유럽이랑 북아프리카를 보세요. 거의 붙어 있어요.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맨 처음 도착하는 지역이 어디야?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부 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었다. 근데 유럽연합에서 그래 우리 난민을 수용해야 돼. 난민을 받아 라고 말을 해놓고서 남부 유럽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부 유럽까지는 이제 고생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방관을 하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부 유럽 국가들이 막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불공평해. 남부 유럽뿐만 아니라 북부 유럽도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고통을 분담해야 돼. 너네들 돈을 내. 남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북부 유럽 국가도 공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남부 유럽 국가들이 지정학적 문제로 난민을 보는 입장의 차이가 북부 유럽 국가와 있었다. 그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조금 깊어졌다. 그리고 최근 2020년이 되면서 네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건강 위기. 지난 3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유럽연합의 통합의 상징인
쉥겐 조약이 각국의 국경 폐쇄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아이디어에 금이 가게 되는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럽연합이면 같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 각국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 무조건 자국의 이익만을 따지고 자기 살기 바쁜 정말 이기적인 자기 살기가 바쁜 각자 도생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채권의 결론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이게 왜 각자 도생이고 이기적인 것이냐 라는 걸 물으신다면 제가 일단 코로나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채권이 뭐냐? 코로나 채권은 유로화를 쓰는 19개 나라가 함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을 만들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인데 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정말 많이 입은 나라들은 정말 싼 이자, 싼 금리로 자금을 빌려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 얘네한테는 너무 손해인 거예요. 얘네는 지네가 단독으로 자기네 나라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이자를 안 내고도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얘네는 이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비싼 이자를 주고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유럽의 이웃을 위해서 이 높은 이자까지 감소해 가면서 돈을 융통하게 되는 거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 친구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반발을 한 거예요. 나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이 코로나 채권 발행이 취소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유럽연합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탈리아는 유럽연합보다는 중국, 러시아, 미국의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럽연합은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의료용품 수출 금지부터 해서 국경 차단, 입국 제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럽연합들이 폐쇄적 그리고 국가주의적인 양상으로 치닫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화로 인한 폐해를 절실히 느꼈잖아요. 당분간은 자국 우선주의, 극한 민족주의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새로운 세계 질서와 가치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수많은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들이 골마 터지지 않을까?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의 골이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럽연합의 존속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유럽연합 분열의 트리거가 되었다 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 유럽연합의 분열의 트리거가 되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둘 다 포함은 되지만 트리거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가장 큰 트리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전략적, 지정학적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크랙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브렉시트도 큰 균열을 주는데 한 몫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 유럽연합은 절대로 망가질 수 없고 탈퇴를 할 수 없고 항상 존속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봤잖아요. 눈앞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명을 하게 된 거죠. 누구든 유럽연합을 나갈 수가 있다. 누구든 탈퇴가 가능하고 자유롭다. 다음으로 나갈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로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